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차장님.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짜 생방의 마스코트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띵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팔 하얗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 유튜버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라겐 덩어리 체육, 지식 덩어리 김용남. 아니 방금 광고 요정이 예. 입증했잖아. 콜라겐 덩어리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무슨 지식이 얼마나 많길래 지식 덩어리예요? 아, 내 나름대로. 아 그렇습니까? 내 맘대로 지금. 네, 알겠습니다. 골치 덩어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전승절 예.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대한민국 진짜 최고의 전문가가 존재해요. 예. 근데 언론에서 왜 이분을 활용하지 않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야. 네. 이건 제가 과장이 아니고 실제 외교 안보 전문가에다가 북한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 중국 전문가 이번에 딱이잖아.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 박수로 맞이합니다. 과장이 아니죠 제가. 아니 과장이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항상 이 체육 동지가 힘을 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힘내세요 이번에. 자꾸 저한테 그 체육 동지라고 너무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책을 냈어요. 민주당을 떠나면 이번에 책을 내서 따끈따끈한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친필로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 이름을 모르고 있었어. 채욱이래 채욱. 채시라 할 때 채. 아, 진짜네. 와, 나 정말 이뭔 동지가 이런 동지가 다 있습니까? 아니 뭡니까 이거 이 채욱이로 와. 와, 최고할 때 최인데 채소할 때 채를 써줘. 아니 그냥 채소 많이 먹으라고 대표님 이렇게 한 거죠.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만 책은 제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보다 더 당황하시네. 나보다 더 당황해.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아니 가장 책을 안 사볼 것 같은 사람한테만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정확합니다. 나머지는 다 사볼 만한 사서 네. 봐요. 이 지식 덩어리니까. 맞습니다. 네. 콜라겐 덩어리는 네. 선물로 그래서 줘야 됩니다. 심지어 이 친필 글씨도 안 읽을 줄 알고 대충 쓴 거야. 야, 그러니까 채욱. 예, 고맙습니다. 장기 독재자들이 만나다 보니까 네. 셋이 만나면 뭔 얘기를 할까 궁금하잖아. 야, 역시 장기 독재자들은 뭔데? 수명 얘기를 하더라고. 오래 살아야 돼. 150년. 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와, 150 살까지. 독재자들의 대화. 야, 이른이면은 신생아 아니에요? 우리 더 해먹어야 되지 않겠어? 장기 이식해가지고 150살까지 해야죠. 이런 대화입니다. 아, 재밌는데요? 조심해야 아, 된다니까. 이 중국과 조심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시진핑이 지금 3선을 했잖아요. 예. 더 하셔야지. 2027년에 이제 네. 4선에 도전할 거냐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미묘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밌더라고 저는. 그 막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 지나는 게 아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좋은데. 그래서 푸틴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70대니까 네. 뭐 옛날 같으면 벌써 은퇴를 했어야 될 나이고 뭐 지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맨날 그 나이 문제 갖고 이제 이슈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가장 오래 건강히 사는 게 최고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네. 저런 사람들이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계속 그런 뉴스가 요새 쏟아져요. 사실은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2035년까지 먹는 약으로 네. 먹는 약으로 먹으면 영노화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노화를 늦추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춘이지 더 젊어지는 더 젊어져요. 예. 그런 약이 나올 거로 자기는 생각한다 뭐 이런 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저런 최고 권력층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역시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하게 건강. 오래 사는 거 와. 이거일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김정은 나이가 1985년생인데 네. 지금 김주애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딸이 지금 한 12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후계자 연습을 시키느냐 여러 과정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그 김일성도 김정일을 사실 30살 때부터 훈련을 시켰거든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1980년도에 공식 후계자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그때로부터 김일성 사망이 1994년이니까 14년 이상을 공식 후계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시킨 거죠. 네. 아마 그 할아버지 김일성을 많이 따르잖아요, 김정은이가. 네. 그래서 아마 일찍부터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 그럼 후계자 훈련의 일환으로는 보시는군요. 잠재적 후계자로 봐야죠. 아직 김주애가 20세가 안 되기 때문에 당직을 못 맡았습니다. 근데 그 김정일은 20살이 딱 되니까 당 선전부장인가요? 당직을 줘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예. 근데 아직 그래서 공식 명칭이 없으니까 노동신문 이런데서도 그냥 존귀한 자제분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얘기해요? 뭐 당 뭐 부부장 김대정처럼 무슨 명칭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잔바리 뉴스로 김정은의 이 생체 정보가 네. 유출될까봐 김정은이 안고 만진 것을 난리더만. 수행원이 그 소독약으로 막 예. 닦고 난립니다. 예.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그 모든 정상들 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북한만의 행동이에요? 좀 과도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 할 때에 그 중국이 비행기를 제공했잖아요. 네. 아마 중국이 비행기를 제공했을 거예요. 네. 고려 밀항은 그 정도 장거리를 나르는데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예. 네. 그때도 아마 저렇게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아, 저거는 이제 북한만의 특징이군요. 다른 데도 뭐 그러겠지만 좀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저렇게 해요? 우린 저 정도는 아닌 것 아, 저 같아요. 정도는 안 합니까? 그럼요. 아, 저렇게 뭐 바로 소독하고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무슨 행사에서. 그 북러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에어컨 때문에 전쟁 날 뻔했어요. 북한에서는 온도를 23도에 맞추려고 그러고 수행원들이 예. 러시아 싸움 잘하는 거 알지? 러시아는 20도에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20도로 내려. 네. 그럼 북한 수행이 비키라! 지금 뭘 얼어 죽일 일이 있어! 또 울려? 23도로 맞죠? 그럼 러시아가 이 쌍놈의 스키 20도 이게 막 진짜 전쟁이 날 뻔했다는 거야. 누가 이겼어요? 결국 러시아가 이겼어요. 이번에 예. 양보했네. 러시아가 이겼어요. 아니 원래 푸틴이 정말 지각쟁이잖아요. 네, 내가 네. 푸틴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40분 기다렸거든요. 와. 근데 옆에서 40분이면 엄청 빠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황님도 기다리게 했고 뭐 다 기다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기다리고 그런데 김정은은 푸틴이 와서 기다렸습니다. 와. 더 늦게 가가지고. 진짜 고마운가 보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깡을 부리는 거죠. 제가 푸틴 대통령이 지각대장인 거는 정말 몸으로 체험한 게 푸틴이 방한했을 때 서울 시내 그 남산 쪽에 있는 모 호텔에 묵었는데 그날 제가 생방송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 시내 교통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때 2시간인가 3시간인가를 늦은 거야. 저녁 그 대통령 너무 심한 거 만찬이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래갖고
교통 통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시내 교통이 완전 마비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생방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안 움직이지 그래갖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얻어 타고 겨우 시간 맞춰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푸틴 지각대장은 내가 진짜 생생해. 그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약간 좀 게으른 거예요? 이종걸 의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이종걸 의원이 항상 늦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 맨 수많은 사람들이 이종걸을 얘기를 왜 하지? 이거 아주 나는 푸틴을 볼 때마다 이종걸 의원 생각이 그분 가만히 있다가 지금 경험적 팩트신 거죠. 그래서 그게 고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있는 아무리 거구나. 지적을 해도 안 고쳐지네. 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 성비위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그 기자회견 관련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령기 조국 원장에게도 내부 상황 보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지 그게 탈당의 계기가 되신 건지도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네.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에 미온적이었다. 네. 이게 이제 크게 두 축인데요. 요거를 좀 갈라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상급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작년 7월부터 2월까지 대단히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이제 택시에서 뭐 옮기기도 좀 그런데 뭐 손잡고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12월 회식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나오는 얘기만 봤을 때는 이견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건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은 사실 확인이 급선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고 하면 응분의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뭐 양 당사자 간의 말이 좀 틀리다면 사실 확인을 위한 거를 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맡기더라도 네. 당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 지금 저 기자회견 부분 중에 저는 약간 갸우뚱한 게 왜 피해자 쪽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계속 제명이 되고 뭐 네. 당을 떠났다. 그거는 저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말도 안 있지라고 되죠, 사실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조국 혁신당 쪽의
공식 입장이 뭔지 좀 나왔어요. 예,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입장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방금 말한 그 건에 대해서만 예. 피해자 편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징계 사유가 뭐라는 거예요? 징계 사유는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사실 확인을 해봐야죠. 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당내의 어떤 행동이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팩트대로만 얘기를 한다면 네. 오늘 저도 조국혁신당의 입장문을 봤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이 사태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 맞아. 내지는 죄송함 맞아. 이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냥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마치 깜짝 원고 놀랐습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다투는 의견서를 낸 것처럼 맞아.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안 좋은 이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사과해야지. 아니 이거는 토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누가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를 딱 누가 발생을 시켰다 수사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명되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뭐 다른 징계 사유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누적된 문제가 이제 오늘에 와서 이게 터졌다.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당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내지는 작은 정당일수록 이게 잘 문제가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가 정무적으로는 나와줘야 되는데 네. 오늘 그 입장문 어디에 봐도 사실 그 얘기는 없었던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아마 좀 전 눈여겨서 좀 봤습니다. 네. 아 지금 또 그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이 그 유튜브 차원의 문제로 맞아요. 멈췄어요. 지금. 예, 지금 멈춘 상태지 예. 저희가 그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막을 만한 뭐 그 권한이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잘 안 나오네요. 채팅. 예, 아무튼 안 지금 나와요. 채팅창을 저희가 막은 거 결코 아닙니다. 신인규도 약간 의심하는 것 같은데 막은 거 아니야. 아니 아까부터 저도 예, 유튜브 예. 차원에서 기술 네, 유튜브 예, 차원에서. 막은 거 절대 아니라는 예. 거. 이게 채팅이 너무 많이 몰리다 많아서. 보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된 거 아, 아닌가 중간에 싶어요. 이런 경우 종종 예. 신인규 변호사의 네네. 말에 이어서 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이 사건이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관련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좀 오래된 사건. 오래됐더라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놀란 거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조국 혁신당은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이 문제를 뭐 사과라든지 밝히거나 사과하거나 네. 어떤 조처를 했다라는 얘기가 왜 없었을까? 아니요. 그 부분에 그건 대해서는 아닌가요?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 근데 실명을 밝혀서 외부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실명이라 하면 가해자 실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가해자 거죠? 실명, 피해자 실명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외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힌 면이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 측에서 이거를 뭐 은폐하거나 그런 건 아니 아닌 걸로 은폐했다는 알고 얘기가 있어요. 아니고요. 이 정도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 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네.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 뭔가 자체적인 어떤 그런 조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강미정 대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하기 전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아니 제가 이 말씀에 조금만 살을 보태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가서 만약에 잘 해결이 됐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좀 미연에 그 시스템이 뭐 부족했든 아니면 작동이 안 됐든지 간에 그게 좀 작동이 안 된 부분까지도 지금 이 피해자분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네. 그 부분은 좀 의아했다라는 근데 말씀 좀 작동이 안 드립니다. 됐다고 하기에는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이거를 작동이 안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지금 제명이 그러니까 두 개 제명을 또 동시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가해자 피해자 양쪽 그렇죠. 다 제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아니, 가해자 피해자 양쪽 다 제명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피해자의 강미정- 조력자. 그렇죠. 조력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피해자 측 음. 피해자 측도 제명이 됐다고 하니까 네. 그게 무슨 사유로 제명이 된 거냐. 정말 강미정 대변인이 주장하듯이 이게 피해자 쪽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내지는
사실상은 그것 때문에 다른 뭐 공식 그 형식적인 징계 사유는 다른 거를 들었더라도 네. 사실은 피해자 쪽에 섰다는 이유로 징계가 됐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이건 심각하죠. 그건 심각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그건 심각하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제 확인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국혁신당 입장이 나온 건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뭐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예.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또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왜 최강욱 부분만 딱 잘라서 방송하냐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강욱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한 행사장에 가서 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라는 이 찌라시가 좀 돌았었나 봐요. 네. 그 찌라시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강미정 대변인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영상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밭글로 봤고요. 밭글의 신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는데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들어보시니까 그 밭들과 내용이 일치했나요? 네. 네.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막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관련 보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강욱 원장이 강연에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나오고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히 들었는지 그게 또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건 개 돼지의 생각이지.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족과 관련한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누가 지금 한동훈이 처남처럼 뭐 여검사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조국 혁신당에서 나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신 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취지의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청래 저는 대표께서 상당히 지시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감찰을 좀 해서 그 윤리감찰단에서 이 조사를 좀 하겠다는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꼭 정치인만, 그러니까 그 당 국회의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당의 대표나 의원들이나 어떤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일수록 그 힘이 있는 건데 최강욱 원장님께서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가진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연수 행사에 가서 일단 이 발언이 나왔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피해자에 대한 상당히 이건 좀 사소한 문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2차 가해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후속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라서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은 이게 그 한동훈 처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추행도 있고 뭐 강간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조금 맞지 않게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제되지 못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쪼개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이제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넣어놓고 그건 뭐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넣은 거는 전혀 아닌데 하여튼 네.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사소한 일을 갖고 싸우느냐. 근데 이제 그 사소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전 대표가 감옥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당 내에서 벌어지더라도 다 침묵하고 이른바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묻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고 저도 그 사실은 사면복권 기사 보면서 알았어요. 아, 최강욱 전 의원의 당적이 민주당이었구나. 이건 큰 풍자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왜 조국 혁신당 아카데미에서 물론 뭐 교차로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자리를 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최강욱 원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이 지금 녹취가 혹시 그 공개가 됐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가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근데 네. 그 최강욱 전 의원님이 좀 말씀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녹취 파일이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아니 많이 이게 약간 나온다면? 이렇게 활자화된 거하고 네. 이렇게 실제 어투나 실제 녹취가.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 악의적이지는 않은데 네. 말을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전체 녹취하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러셨습니다. 네, 앞뒤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게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함부로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네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워딩 선택은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뭐 어떤 한 개인을 뭐 저격할 목적이라든지 2차 가해 목적이라든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네. 어디까지 제 느낌일 뿐이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어차피 공개된 강연이니까 예. 강연에서는 뭐 이거를 누군가가 녹음기를 뜯어놨다 해서 위법으로 될 수가 네.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녹취한 거 아까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녹음을 해서 아마 뭐 공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서 한 발언처럼 그렇죠. 보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 맞잖아요. 중에 네, 강의 중에 아마 일부 나온 네. 내용 같아서 이거는 뭐 비밀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내용만 그냥 놓고 분석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저는 볼 네. 여지가 매우 높다.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 조국 혁신당 관련한 사건을 매불쇼가 입장을 내라고 자꾸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저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랑. 예. 근데 저는 가해자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 근데 지금 가해자가 누군지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조국 혁신당의 고위 당직자로 알려져 있던데 그러면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분 아닐까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그 중요 당직을 맡았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을 가진 인물일 텐데 왜 그 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나오기 어렵죠. 본인이라 하면 피해자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가해자가. 그래요? 가해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실명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중대 범죄로 해서 특수하게는 이제 뭐 범죄자 신상 공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 그쪽까지 갈 사안은 그리고 아닌데 제가 알고 이제 있기에 공적 인물, 그러니까 공적 인물도 단위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디까지 네. 공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네. 이분을 저도 그 고위 당직자로는 알고 있어서 네. 사실은 뭐 공개가 돼도 사실 그걸 가지고서 아마 그 혐의를 받는 분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만큼 일단 고위 당직
이셨기 때문에 근데 공개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경찰서에서도 이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그 기준은 지금 이게 파악을 제가 알고 못해서 있기로는 경찰 수사가 고소 고발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정확하지가 않네요. 아, 그 조사는 이거 받고 고발이 된 받은 걸로 알고 사건입니다. 있어요. 고발이 예, 됐어요. 고발이 꽤 됐습니다. 오래 전에. 네, 요 고발이 정확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해서 뭐 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법원에 의해서 특검의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저는 한덕수 예. 구속영장 기각. 저는 이거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또 그 집사 게이트 네. 3인방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하고요. 민경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3명인데 기각 사유가 뭐예요? 기각 사유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특검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지금 혐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실제로 중죄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건 1심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한 선례는 없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그래서 강력 네. 반발하고 있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혐의의 중대성은 1심 재판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떠나서 혐의가 이제 구속영장 주로 범죄 사실에 기재된 게 혐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는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수가 되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입증의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낮은 단계, 그러니까 소명할 만한 증거 수집이 됐느냐.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혹시라도 그렇지. 구속하면 안 되는 되니까. 거니까. 네. 아, 그거는 기각이나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혐의가 중대한지를 특검이 입증해라? 이건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야, 이건 버더듣다보다 이상하지. 아니 그거는 판사가 보면 알아야지. 버더듣다보다 그래요? 그럼 분노해 주세요. 이게 이상한 게요. 네. 조영탁이 184억 투자를 받았잖아요. 뇌물성 대기업들로부터. 투자입니다. 근데 그 184억 중에 조영탁 대표가 내가 개인 채무 그 상황에 사용을 했다. 36억. 36억. 네네.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배임 횡령이죠. 근데 이게 아니 중대인지 모르겠다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혐의가 중대한지 아닌지는 판사 본인이 알아야지 뭐 누굴 보고 소명하라고 그래. 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이대의 난 시즌2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냐? 예. 왜냐하면 지금 지기현이가 내란 관련해서 재판 지연 계속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전에서 특검 관련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내란에 한해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 그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뚜껑이 날아간 거야. 이 새끼들 우리 영역까지 침범해 민주당. 이 새끼들 진짜 한번 좀 맛 좀 보여줘야 되나? 해서 특검발 영장 청구를 계속 기각하는 것 아니냐 네네. 하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놓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지기현 룸살롱 관련해 갖고는 어버버 하잖아. 예. 말도 안 하고. 근데 지들 문제는 또 바로 반박합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이 대법원장 대법관입니다. 네네네. 자,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특별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요, 법원의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 법원의 조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네. 법관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고. 이게 왜 위헌입니까? 위헌 요소 없어요. 아,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 특허법원 다 위헌이게요. 아, 그거 왜 그렇죠? 그것도 다 법으로 행정법원을 만들게끔 해서 그렇지. 만든 거고 그러니까. 서울가정법원을 만들게끔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울 내란법원 하나 만드는 거야. 네.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님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공정성 시비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렇지. 해답으로서 그렇죠. 와, 말씀 잘하시네. 특별재판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법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그 자체가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 있어요. 와. 근데 이미 이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에서 이미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원이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고 판사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이 반드시 판사가 돼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법률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스쿨 나온 사람이 자기의 사법 경력을 5년에 10년간 쌓으면 판사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판사를 임명하는 거는 대법원정으로 돼 있어요. 네. 헌법에. 헌법에 규정돼 있군요. 그렇죠. 요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 법률로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사가 필요한데 그 판사의 결국 마지막 임명은 조의대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것조차.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조차.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뼛속까지 검사님이신 우리 김용남 검사님은 조금 심드렁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예. 검찰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그건 아니긴 정확하게는 하죠. 법원 네, 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다양한 의견을 좀 오늘 경청하고 아예 있습니다. 채팅창을 아예 터트려 버려. 아, 그래요? 아니 뭐 저는 다양한 의견 경청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헌법에 보면 26조쯤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27조인가요? 뭐 하여튼 27조이다. 네.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은 그 재판소 구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피고인도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 받아선 그거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은 물론 법률로 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특정 사건을 위한 특정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쟁점은 그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물론 그 사실상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가 수백 명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어떤 재판부로 갈지는 거의 어떤 경우에 50% 내지는 30%의 확률로 2개 아니면 3개 재판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담 재판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뭐 형사 몇 부 아니면 몇 부 뭐 2개 내지는 3개 중에 하나로 배당이 되겠네라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따로 법률로 구성해서 이 사건을 옮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사건을 옮겨와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인데 네.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심플하진 복잡해요. 않고 복잡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사건 법률을 중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지금 랜덤하게 재판부를 배정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담재판부 제도가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전자소송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자소송하면 그 법원 재판부를 위한 설문지 같은 거 써요. 내가 여기에서 뭐 할 거다 설문지 쓰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재판부에 배당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서 이미 공지도 띄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있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행정 사건이면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고 아예 그냥 정권을 가지고 이걸 이제 무슨 관할이라고 하죠? 법률 관할이라고 하나요? 그 관할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저도 신익규 좀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네. 제 예. 개인적인 법률가니까. 왜냐하면 저는 네. 내란특별법을 제가 가장 먼저 만들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늦어진 부분이 저는 일단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게 근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내란재판부에 배치를 시키면 그건 문제 삼을 수 있죠.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은 그 재판장을 탄핵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제도로선 직위원을 날리든지 조의대를 날려서 정상화시키는 예. 게 우리 헌법의 취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내란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냐면요.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렇죠. 첫 번째. 내란이라는 이 중대한 상황, 이건 뭐 중대로도 표현이 안 돼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네. 내란 플러스 알파잖아요. 지금 뭐 특검 3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내란 수괴가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의대를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사후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윤석열은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금 재판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 이해 충돌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할 사건들을 내란 플러스 그리고 내란에다가 지금 윤석열이 일으켰던 이 범죄 비행위들 있잖아요. 이거 저는 연관 재판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서 내란의 남은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이 지금 비리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엮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들되 조건은 판사는 지금 임명되어 있는 법관들 중에 저분들 중에 일부를 차출하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네, 위헌 그러니까 논란의 새로운 가장 사람을 중요해. 법관으로 임명해서 하고 이런 건 너무 위헌성이 많고 예. 지금 법관들 중에 조의대의 임명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받고 어떻게 검증할지는 우리가 따로 논의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최대한 중립적이고 국민들의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저는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서 내란 재판부를 하면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헌 시비를 그러니까 막을 수 그럼 있다.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말씀은 하나만 더 추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검 특별재판부네. 특판이죠. 근데 특판인데 내란과 관련된 거를 중심적으로 아, 하되 그게 중심이고. 네, 중심적으로 하되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열어놓는 쪽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위헌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 제일 걸리는 건 뭐냐면 이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우리 과거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헌법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입헌 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조항은 없고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제 군사법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헌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위헌론에 좀 더 강화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지금의 사법부가 자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특별판사 제도는 도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 네. 법원을 만들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어떤 재판부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아.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지 말고 아, 법원을. 말 그대로 서울 행정법원 만들듯이 서울 내란 법원을 만들어 보면 된다는 대신에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법원과는 달리 시한을 두는 건가요? 뭐 시한을 두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예, 있고. 굳이 뭐 네, 알겠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네. 좀 산으로 갔습니까? 그 배가 배는 산으로 가. 그 배는 아주 좋은 배입니다. 아, 이거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만 일단 듣고 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때 있었고, 반민특위 있었죠, 네. 3.15 부정선거 때 이제 그런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헌법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안 생겼던 것인데 지금
어떤 개헌 작업 없이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 법원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건 분명히 그 위헌 소지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득보다 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 해결 대안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직위원 판사의 재판 진행은 제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 사건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거로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예, 그렇게 진행을 맞습니다.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위헌 소지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건데 결국엔 그래서 법원 판사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법원의 인사 이동 내지는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그 접대 받았느냐 여부를 놓고 지금 강간 무소식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접대 받은 게 맞다면 감찰과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하니까 그 얘기는 그렇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그런 왜 자꾸 식으로 하세요? 법사위에서 네.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그걸 추궁해서 그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는 게 아니 그 안 하니까 가장 문제지. 무난한 해결 방법. 아이고 의원님, 그걸 안 생각을 하니까 해봐. 문제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러면 재판부의 구성을 특정 판사의 이름을 법률에다가 넣어? 그건 안 될 거 아니 아니에요. 특별 검사를 만들면서 특별 검사의 이름을 넣는 게 법에 아니고 넣지 않듯이 추천하는 방식을 거기다 넣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배수로 뽑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조의대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보세요. 아. 이게 근데- 보면 자 지금 이 벌어진 내란 사건은 사실은 재판 결과 그러니까 판결만 내려지면 윤석열 피고인의 유죄뿐만 아니라 형량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 사건이에요. 네.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고를 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게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할 아니 것이다.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질 네. 거 아니에요. 저게 특별재판부라 중형이 선고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다. 이게 네. 법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했으면 나는 무죄다 그 주장 끝까지 할 거고 그걸 네. 또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아니 근데 그 떠드는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 그거거든요. 근데 직위원 판사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다 시스템을 좋은데 다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네. 저는 뭐 다른 대안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안은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대안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1월에 거예요. 어차피 법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매년 그러면 1월까지 매년 기다려야 1월에. 된다는 건데 1월까지 아이고. 기다리면 윤석열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나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안 그런 게 추가 기소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 계속 이거 부정부 사법 사법 제일 부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위원 한 명은 아니고 조의대의 대법원 하에선 이게 지금 재판을 더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핵심인 것 저도 같고. 저게 가장 근데 중요하다고 다만 보거든요. 저희 영장 판사 그러니까 영장 판사가 임명권자니까 당연히 눈치 보죠. 그래서 저는 다만 위헌성의 시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입헌관행도 설명을 드렸고 위헌 시비 당연히 있고 최대한 위헌성을 줄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에 대해 가지고 그걸 끌어와 가지고 내란 재판부로 가면 네. 저 위헌 시비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재판을 하면서 그건 그 판사를 탄핵으로 날려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다만 내란 및 요 내란과 관련해서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관할을 사건에 대해서는 전 좀 규정을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3특검들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 거기에 대한 사건들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조의대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우리가 문제가 큰 잊어먹고 있는데 조의대 코트가 한 짓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15일 만이었나요? 19일 만이었나요? 네. 9일 만에 내려보낸 네. 거예요. 9일 만에. 이 짓을 한 게 지금 조의대 코트인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부분도 잊으면 절대 안 근데 되거든요. 법을 만들 때 조심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그냥 당연히 한다고 해서는 악용되거든. 위헌성이 네. 저도 걱정은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건 최대한, 뭐그 조심을 정도로 해야 돼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잠깐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검사 출신은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통일교 변호인단은 이제 초호화 군단을 꾸렸죠.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오광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는 비밀 법률 자문단에 합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이제 검찰에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힘을 막 휘둘고 검찰에서 나오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죠. 나는 이걸 보면서 뭐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다 뭐 이런 얘기 똥이나 싸라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정확합니다. 상황에 공익적 마인드를 찾아볼 길이 없는데요. 예. 이런 초호화 검사 출신들이 통일교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통일교 교인들이요 특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교 내부 제보자가 한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 통일교 내부 제보자가 이번 시위가 한학자 총재 소환 일정 8일날 소환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소환 일정에 맞춰서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한 중순경까지 최대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이 일단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신도를 동원해서 힘을 과시해야 한다라고 자문을 해줬다. 이 자문의 결과가 지금 시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우신가요? 누구야?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뭐 많이 자랑스럽습니까? 공익의 대변자, 예, 너무하지 검사 않습니까 출신들. 이거? 아니 자랑스럽.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그렇게 있고. 말하지 마십시오. 매번. 매번 내가 얘기하지 앉으라서랑 비슷하다고 자꾸 서지 말라고.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나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그냥 보통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솔직히 좀 고통스러웠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민정수석을 맞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다. 와, 나는 정말 못 견디겠거든요. 지금 그 오강수 이런 사람들은 김호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적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렸고 거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권력이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 그러니까 밖에서의 지금 수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떤 일정 부분의 가치를 받아서 수입료를 받을 텐데 그 가치마저도 공적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 정부 출범하면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가 사실은 무리를 일으켜서 네. 중도 조기 탈락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뭐 한 2달 됐나? 예,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수입료를 많이 준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거는 제가 맡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네. 안 맡았어야지. 네. 이게 피해가야지. 근데 아니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내란하고 싸웠던 김용남 변호사도 쭈뼛쭈뼛하면서 갈 거야. 돈 많이 주면. 그나마 쭈뼛쭈뼛. 여기는 공직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내란과 싸웠는데도 쭈뼛쭈뼛하면서 가고 아마 욕 먹을 겁니다. 그것도. 근데 이 사람들은 공직에 있었잖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수사했던 사건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이 종교단체 사건이었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식으로 사람 동원을 해요. 어. 근데 이게 일당받고 동원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질이 틀려. 아, 그래요? 가리질 않아. 물불을 안 가려. 와.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종교단체고 그 종교단체가 신도도 많고 힘이 세다고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 내가 통일교보다 교세가 훨씬 작은 종교단체 수사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 통일교 정도 사이즈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특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몇 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뒤에서 또 이 계획 짜고 또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 동원해서 뭐 이렇게 방법만 알려주면 사람 동원을 종교단체만큼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근데 검사님 말씀드리니까 더 열받네. 자, 봐봐. 검사 경험으로 야, 종교단체 수사 힘들더라. 저기서 압박하면 힘들더라. 알아. 아니까 그걸 돈 받고 조언을 해줘? 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내가 그런 것 같잖아.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거를 하고 나가면은 변호사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위원이라고 하시겠지 뭐. 아니 네. 그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공증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증인 자격을 주고 네. 주로 이제 공증이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갖고 오면 그 공증인이 내용 확인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아. 나라 같은 경우에 일반 사건 수임은 하지 마라. 그리고 공증만 해라. 그래서 이제 이른바 퇴임 이후에도 먹고 살게는 해주는데 사건은 수임하지 말고 요거만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제도 만들면 또 위원이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요, 그러니까 전관들에 대한 개혁 금지는 아이디어로 늘 나왔던 얘기예요. 네. 안 돼서 문제입니다. 저는 심지어 검사장 이상들, 뭐 검사장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고위직에 지냈던 법조인들은 저는 아예 선거도 출마를 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 그래. 입장이거든요. 좀 전 해라. 하나 오늘 더 나가겠습니다. 좀 해. 지금 변호사협회에도 제가 속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잘 안 내거든요. 그럼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목소리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요즘 드냐면 운전면허증 우리가 다 갱신하거든요. 네. 근데 왜 변호사 자격증은 젊을 때 따가지고 평생 누립니까? 전 제 라이센스지만 운전면허도 갱신을 해요. 갱신해. 10년, 20년마다. 예. 저는 변호사 단체도 이제 이렇게까지 목소리 안 내고 네. 이런 정관예우 앞에서 물론 저랑은 딴 세계 얘기지만 같은 이해 당사자로서 네. 이쯤 되면 저는 이제 변호사 자격증도 저는 갱신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아무튼 검사 출신은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돼. 저기 과거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예외로 해주고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 와중에 그것도 쏙 빼. 아니 근데 정말 진짜 국민들의 궁금하다. 법조 불신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거론된 그 변호사들이 이런 비판이나 욕을 먹을 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도 이 사건을 수임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근데 25년 전에 내가 그 종교단체 사건 수사할 때 그때도 정관 변호사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 수사할 때 예. 정관이 많이 붙었어요. 그 사건이 좀 되게 재밌다. 저 앞서서 수사하던 검사도 있었고 그걸 제가 물려받아서 또 계속 했던 사건인데 사건이 좀 큰 사건이었어요. 나 무혐의 이러면 터졌겠지 뭐. 아니야. 내가 아니요? 그때 다 양쪽이 패가 갈려 갖고 싸운 건데 양쪽 다 구속하겠다고 의견을 냈다가 제가 날라갔어요. 내가 갑자기 인사이동이 나갖고 날라갔어. 와, 다른 그래요? 쪽으로. 혹시 본인이 그냥 무리한 의견을 내신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날라갔지. 근데 그때 정관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예요?
아우 무지무지하게 이게 25년 전이야. 20년. 아니 그래도 저희는 느낌은 알고 싶으니까 단위만, 얼마예요? 단위. 25년 전에 얼마? 아니 그거는 어차피 무슨 사건인지 아,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아니, 사건이었어. 아니. 근데 아 대략. 25년 전에 그 정도 액수였는데 아 얼마인데? 야 이번엔 진짜 얼마 받았어? 아니 그러면 그 전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이번 수입료. 25년 전보다 공 하나 정도 더 붙지 않았을까? 아니 하룻밤 도박에 600억을 쓰시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추정을 한번 얘기를 해. 우리는 감이 없으니까 그냥 대략 아니 추정이니까 이번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큰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인데? 큰거 한 장이 한 장. 나오더라고. 아니 큰 큰 거 거 한 한 장은 1억이잖아요. 아니 그 단위 한 이런 장 거 말고. 그렇죠. 25년 100억 전에 단위일 거야, 10억 단위고 지금 100억 단위. 아예 100억 단위. 아니 그러니까 100억 단위죠. 100억 이 단위. 정도. 에이 이번에 100억 단위라고? 제가 봤을 때 100억 단위일 것 같아. 아니 뭐 하여튼 이건 추측의 영역이지만 야씨 그럼 야 100억 원어치 욕해야 돼. 야 나는 또 10억에 맞춰서 욕했지. 아니 근데 이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게 겁니다. 문제지. 아니 그리고 그게 문제. 공익에 반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다 징계해서 라이센스 뺏어버려야 되죠. 100억 단위라고? 시장으로 교란시키는 사람들, 시장을 교란시키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때 100억 단위가 아, 그렇게 충분히- 추정된다. 25년 전에 그 사건에 보니까 5개, 10개를 받은 변호사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지금까지는 오강수를 욕을 했거든. 예. 오강수. 오광수. 인간이면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의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맨날 거기서 끝나요. 네. 그래서 제도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오강수 아니라 육강수가 와도 이거 그냥 100억이면 한다니까 욕 먹으면 아, 너무 크네. 너무 커.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로 정리해야 돼. 사람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인적 쇄신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으로 안 된다니까. 아, 또 맞는 얘기네. 이게 그쪽으로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또 경험이 자, 있는데 경험 얘기합니다. 내가 변호사 갓 개업했을 때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장을 하다가 갓 개업을 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노조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노조 위원장이 회사하고 붙었어. 근데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잘못한 거야. 네. 그래갖고 내가 그 노조 위원장 하는 친구를 변호를 했는데 와 하는 사건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회사가 잘못한 것 같은데 붙는 족족 깨져. 근데 나중에 국감장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 회사 쪽의 변호인이 당시로서는 제일 센 변호사였더라고. 근데 그때 수임료 100억 얘기가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때 사건 할 땐 정말 답답했어요. 아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건마다 안 되지? 그 친구 사건은 정말 모든 게 안 돼. 하는 족족. 그래서 정말 답답했는데 안 돼. 이 나라 나중에 그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 보고 이 나라 안 깜짝 놀랐어요. 다 진짜. 이거 매불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뒤집어야 같아 진짜로. 돼. 아니 이거 진짜 안 돼. 이게 혹시 아니, 1960년대 영화에 마부라는 영화 아세요? 마부.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네, 텐데. 마부. 모르세요? 몰라요. 마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한 집안이 있는데 한 집안이 너무 많은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갈등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큰아들이 고시 합격하고 끝이 나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그 영화에서는 고시 합격인 거야. 네. 고시 합격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네. 근데 왜 제가 마부다는 영화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기억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1960년대 당시에 굉장히 큰 상 많이 받았고 그리고 2020년대에 이 영화가 블루레이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 개개인의 머릿속에 이 고시나 이 공직에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있어요. 네. 그 고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시를 통과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는 거는 엘리트가 된다는 거는 엘리트는 선택 받은 자라는 뜻이지 네. 자기가 어떤 그거를 획득한 자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트로피가 아니야. 네. 내가 고시에 합격했고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회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걸 획득하고 내가 그걸 따낸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내 권리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는 사회가
그게 너무 오랫동안 베이스 안 돼. 사람들 어. 많은 사람들의 베이스에 박혀 있는 박혀 거예요. 있어. 그거는 검사들 머리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인들까지 예. 그걸 용인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오광수 욕하지 마세요. 오광수 욕할 거 아니야. 이런 오광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든 이 제도 시스템 이거를 야 이게 근본이다 진짜. 그렇죠. 우리 네. 사회 전반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죠. 아니 이미- 그러니까 이게 예. 전관 비리가 나쁜 게 뭐냐면 이놈 전관 예우 받는 얘만 돈 먹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돈을 먹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공익이 무너진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 이놈이 그냥 돈 먹고 그냥 배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탄생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욕하지 어. 마세요. 아니. 욕은 해야겠는데. 잠깐만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좀 욕하지 마. 경솔해. 윤석열. 오광수 아니, 윤석열 욕은 해야지. 욕은 하는데. 오늘 셔츠 나왔다.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 팀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네. 민중기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전에 판사할 때 배석 판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모 씨라고. 네. 지금 통일교 이 한학자 변호인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최근에 민중기 특검을 25분 동안 만나고 왔어요. 네. 왜 만납니까? 민중기 특검? 아는 관계였고 민중기 특검이 판사로 있을 때 배석 판사를 배석 했다니까요. 판사였고 그런데 근데 만났고 변호인단에 합류했어요. 그 만나면 안 돼. 그거 오해받아. 최근에 민중기 특검을 25분 동안 면담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받는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아까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 사실 민중기 특검님 우리가 맨날 칭찬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그걸 만나시면 안 되죠. 사실 아니 나만 해도 보십시오. 뭐 이제 이게 뭐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나만 해도 내가 괜히 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것 같으니까 오늘 최강욱 의원 출연을 취소시켰잖아요. 나만 해도. 나만 해도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엄중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특별검사라 민중기 특검입니다만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변호인이 검사를 만난 게 아니고 변호인이 검사장 내지는 맞아요. 적어도 검찰총장을 만난 만난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검사는 그냥 일반 수사검사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변호인은 예를 들어서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뭐 파견 검사를 만나서 출석 일자나 조율 뭐 이런 걸 조율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율할 수도 있는데 특별 검사는 명칭은 검사지만 사실은 위상은 검찰총장이다. 그렇죠. 예. 적어도 그러네요. 여기에 그것도 있어서는 그렇네요. 검찰총장이라고 봐야죠. 예리한 지적인 것 예, 같습니다. 더더욱. 제가 또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욕하지 마라는 발언에 대해서. 거봐, 내가 바로 했잖아. 바로 잡았잖아요. 이제 본색 그래서. 드러내냐고 욕 엄청 네. 그보다 중요한 건 제도다. 네. 이런 취지죠. 맞아요. 너도 네. 같이 나라. 아니야. 좀 살려주려고 했네. 최욱이 너 변호사 김계리 선임한 거 티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우리 김용남 검사님의 옛벗 이준석 쪽에서 저를 또 고발해가지고. 그래요? 고발했어요? 뭐로? 뭔지는 제가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네. 거기 고발 많이 하네. 엊그저께 허나 대표님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거로 경찰서 출석하고 왔다고. 예.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 네. 네. 아깝다. 왜요? 뭐 그것도 땡기려고 그랬어요. 이 사건 땡기려고 했었어? 그래서 나왔구나 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걸 많이 못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찝찝하고 아쉽습니다만 내일 또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